글쓰기 3주차 시간입니다. 지금 글쓰기에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제 1주차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글쓰기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이라던가 또 어려움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느꼈던 것들이 책에 다 나와 있고, 저조차도 여러분 사실 이게 전공 글쓰기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뭐 이공계 글쓰기 노하우라고 하지만 이공계 인문계 다 똑같아요. 뭐 다 근거 있어야 되고 좋은 자료 있어야 되고 사실적으로 써야 되고 소설가가 아닌 이상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계속 느낄 때 이제 뭐 내가 어려움들 느끼는 거는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느끼는 경우가 되게 또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 책은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좀 주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기분입니다. 자, 3주차는 글쓰기 과정인데요. 이 글쓰기의 과정이 글쓰기는 돌림노래와 같다. 저는 이 제목을 딱 듣는데 이게 돌림노래 왜 뭐지? 돌림노래 이거 초등학교 때나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 돌림노래가 뭘까? 왜 돌림노래에다 비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하, 왜 작가분께서 이거를 돌림노래라고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자료와 수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 이공계, 인문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공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것에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어떤 사실적인 내용의 자료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자료가 사실적이고 많으면 내가 글을 쓸 때도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글을 쓸 수 있고요. 또 수정 작업도 거기에 근거해서 잘 수정할 수가 있죠. 자, 말하기는 사실 수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왜 한 번 뱉은 말은 못 주워 담는다 이런 속담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글쓰기 같은 경우는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어요. 내가 앞섰던 글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굳이 누군가가 확인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자료와 수정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작에 관련된 논문을 쓰거나 또 제가 이제 보고서 같은 걸 쓴다고요. 그러면 자료가 많으면 훨씬 더 저도 쓸 게 많고,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뭔가 편지를 쓸 때도 이메일 같은 걸 쓸 때도 해야 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겠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의 어떤 부담감을 줄여준다.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다. 라는 마음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작가분의 의도가 이제 여기 단락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돌림노래. 자, 여러분 돌림노래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음악 시간에 돌림노래랑 그 다음에 한 박자 늦게 하는 거랑 좀 막 헷갈리기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돌림노래가 뭔지. 근데 일단 아무튼 반복한다는 느낌의 어떤 그런 건 있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졸업한 시점이 저보다 훨씬 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억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자, 돌림노래 하면 먼저 혹시 아이유의 돌림노래 생각나시나요? 아이유의 돌림노래가 있더라고요. 자, 요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가져온 이미지라서 아무래도 저작권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딱딱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아이유의 어떤 그런 예쁜 모습과 좋은 노래를 떠올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계는 이제 이 시계라는 노래가 사실은 여기에 딱 보면 여러분 돌림노래라고 나와 있죠. 자, 보면 뭐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부지런히 일해요. 시계는 밤이 돼도 똑딱똑딱, 시계는 밤이 돼도 똑딱똑딱, 모두들 같은 소리 똑딱똑딱 쉬지 않고 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림노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도돌이죠.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같은 노래를 일정한 마디의 사이를 두고 일부가 먼저 부르고 나머지가 뒤따라 부르는 합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다시 또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그러니까 저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해서 1분단이 먼저 부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2분단 따라 부르고 그 다음에 3분단 따라 부르고 4분단 따라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해보면 잘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림노래랑 같다라고 지금 이제 글쓰기를 이분이 이제 글쓰기 과정을 예를 드셨는데, 그럼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글쓰기 하면서 학생들이 부딪히는 문제는 상당히 다양하대요. 맞죠? 아주 다양하죠. 먼저 첫 번째,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는 뭐 주제가 주어져도요. 도대체 그 주제에 관련돼서 내가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이 학생 같아지게 돼요. 뭐 하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영어 논문을 쓰면서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써야 할지는 알아요. 근데 무엇을 써야 할지는 아는데 그걸 또 잘 구현해내지 못하는 그 벽에 부딪히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써야 되겠다고 막연하게 생각도 하다 보니까 좀 덜 부담스러워요. 1번 사항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번과 3번이 이제 좀 걸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써야 될지는 알겠는데 이게 머리에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써야지 하고 생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하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못하게 어떻게 표현하지?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서너 줄 쓰고 나니까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사실은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이런 것들은 자료의 불충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뭘 하고 났더니 쓸 말이 없어. 근데 저도 뭐 논문 같은 거 쓸 때 보면 또는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보면 자료가 풍부하면 쓸 게 많아요. 근데 그 자료가 풍부하지 못하면은 뭐 하나 딱 표현하고 나면 끝인 거예요. 어떻게 쓰긴 썼는데 도대체 뭘 썼는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가 글 쓰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 도대체 쓰긴 썼는데 뭘 썼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뚜렷한 주제가 없을 때, 자, 결국 이게 뭐냐면 논리예요. 내가 쓰긴 썼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주제에 맞게 잘 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뚜렷한 주제가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주제로 썼는데 글이 왔다 갔다 한다. 자, 이게 플롯, 구성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글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게 필요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글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경우에는 글의 형식이라던가 방법을 잘 모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제도 구성도 문장도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창의적이지 않다. 즉 뭐냐면 매력적인 글이 못 된다라는 거죠. 쓰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어휘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 해주고 매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글이 창의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참 다양해요. 자, 여러분은 이거 말고 또 어떤 거에 부딪힌 적이 있나요? 글쓰기를 했을 경우에. 혹시 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내가 부딪혔고 어떤 점이 어려웠나 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들, 학생들이 글을 쓰면서 부딪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지금 앞부분에서도 나열을 해줬어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를 얘기했고 이거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라고요. 자, 이렇게 문제가 다양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뭘까요, 이유가? 자, 이유는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저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계획은 잘 짜는데 글을 못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잘 못 짜는데 또 글 쓰는 문장력은 또 좋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편차가 더욱 심하대요. 이게 저는 조금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못 찾아봤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왜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 그 편차가 더욱 심할까요? 저는 사실 이거는 인문계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를 한번 이제
라이팅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라이팅은 이제 저는 이제 영어 연구를 하지만 이 영어 연구란 아무리 영어로 된 글을 쓰는 라이팅 연구라고 하지만 이 모국어를 쓰는 습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어를 쓸 경우에는 외국어를 통해서 배웠던 방식을 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이 인문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어학을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외대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 학생들도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그 다음에 개요자는 거랑 글을 쓰는 습성과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근데 이제 다 다른데 이공계 학생들이 좀 더 편차가 더욱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요,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글쓰기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예요. 자, 왜냐하면 어떤 학생은요, 주제는 잘 잡고, 자, 이게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글쓰기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어떤 학생은 주제는 잘 잡고, 또 잘 짜지만, 개요도 잘 짜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창의적이지 못한 거죠. 또 어떤 학생은 창의적이어서 기발하고 또는 참신한 주제를 잘 찾아내지만 막상 개요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장은 좋은데 구성이 엉망인 학생들도 있고 천차만별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뭐를 했습니까? 글쓰기를 했어요. 그리고 맞춰줬죠. 그러니까 나는 주제는 잘 잡고 개요도 잘 짜는데 내용을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을 써서 문제인데 그럼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맞춤식 글쓰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또 하나 논술학원을 가더라도요. 논술학원에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 어느 대학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요게 맞춰야 돼. 그리고 저기 시험관들이 이런 걸 답을 좋아해. 그러니까 다 여기는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글쓰기 교육이 이제 그래서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학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요거 애니 띄우고 요거 애니 띄우고 애니 띄우고 애니 띄우고 하려는데 자꾸 까먹어요. 참나원. 아이고, 저는 이렇게 디테일이 좀 떨어집니다. 구성은 잘 잡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논술학원을 다녔다면 그래, 맞아, 그때 이런 현상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저희 책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또 요게 구성이 엉망인 학생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제시한 것과 또 뭐죠? 반대인 학생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저마다 이렇게 약점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근본을 지키지 않아서. 자,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라는 건 뭐냐면 즉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글쓰기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참 묘한 게 말하기의 과정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글쓰기의 과정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글쓰기 과정에 관련된 그 순서가 제가 영어로 그 글쓰기 하는 학생들의 그 과정을 조사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 쓰는 과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 세계적으로 글쓰기 과정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근본을 지키지 않아서 글을 잘 못 썼다는 거죠. 글쓰기 과정을 잘 몰랐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래, 좋다. 글쓰기 과정 우리도 알자. 자, 알고 잘 써보자. 이런 마음이면 되겠죠? 네. 자, 글쓰기 과정은요. 주제 설정 먼저 해야 되겠죠. 내가 그래야지 뭘 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찾기. 자,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또 자료를 찾아야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약에 글쓰기가 전공이고 특히 이제 잉글리시 라이팅이 전공이에요. 근데 저는 이공계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이 과연 인문계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갖다가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자, 그러면 주제 설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 전 주제 설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인문계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에 관련된 논문의 자료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공계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을 또 해놓은 논문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비교 분석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또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풍부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분류와 배열을 하는 걸 합니다. 자, 분류와 배열은 뭐냐면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도 보니까 특히 뭐 어떠한 학생들, 남학생들은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고 여학생들은 또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은 특히 여학생이 많다 보니까 글 쓰는 비율이 더 높고 글도 잘 쓰는 경향이 있고, 남학생들은 또 적으니까 이공계 남학생들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또 어떠하더라. 또 이공계 여학생들과 인문계 여학생들은 또 어떠하더라. 이러면서 교차로 또 제가 분류하고 배열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과정인 겁니다. 왜? 자료가 많아야 여러분 분류랑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개요를 짜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그러면 처음에 먼저 서론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고 근데 보통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죠. 논문은 정해져 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요를 짤 때 내가 무엇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연구 부분에서는, 이공계 학생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을 먼저 할까? 아니야. 인문계 학생과 이공계 학생을 동시에 비교를 하자. 그런데 비교하는 항목 중에서도 A라는 항목을 먼저 할까? B라는 항목을 먼저 할까? 자, 이런 식으로 개요를 짜는 겁니다. 플랜을 짜는 거죠. 자, 그리고 플랜을 짰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쓰는 거예요. 자, 라이팅을 하는 건데, 자, 무조건 일단 써야 돼요. 자, 아까 문제가 다양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거 있었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못 써요. 진짜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이제 논문을 쓸 때, 특히 이제 저는 영어로 논문을 쓰니까 이게 그 한국말을 가지고 영어로 쓰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원어민 에디팅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요. 하루에 10줄 쓰기 운동을 했어요. 논문을. 처음에 논문 쓸 때부터. 왜 10줄 쓰기냐면 영어 논문 10줄 쓰려면 한글도 10줄 쓰고 그 영어로 옮겨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영어로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진짜 그야말로 내가 무슨 말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먼저 정리를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옮겼고, 좀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영어로 쓰는 게 사실은 조금 더 편해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중으로 문장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쓰죠. 그래서 하루에 10줄 이상 논문 쓰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박사 논문 시작할 때는. 이제 나중에 지나면 하루 10줄 갖고 모자라요. 이제 거의 매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밤새면서. 자, 그래서 일단 써야 되는 거거든요. 쓰지 않으면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써야 고칠 수 있거든요. 왜?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수정이거든요. 여러분, 안 쓰면 수정도 못하겠죠? 그렇죠. 써야 수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표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정답은 아니나 대체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어쨌든 글쓰기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개요를 짜지 않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별도의 수정 작업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또 다듬어서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글이 완전히 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마다 다양한 패턴으로 글을 쓴다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이 패턴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로 라이팅을 하든 한국말로 라이팅을 하든 이 순서 똑같다고. 그쵸? 대개의 경우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렇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고, 저도 사실 여기에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음이 문제인데요. 순서대로 글이 되지 않아요. 이거대로 사실은. 그래서 문제는 그 다음이 뭐냐면, 글쓰기의 기본적인 순서는 이와 같지만 여간에서는 이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그냥 주제 설정, 자료 찾기, 분류와 배열, 개요 짜기, 쓰기, 수정, 완료, 착착착착착 지나면 우리가 왜 글쓰기가 어렵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내가 어딘가 뭔가 부족하면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야 되고, 썼는데 또 안 되면 수정을 하고, 완료했는데 뭔가 또 부족해, 다시 또 쓰기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글쓰기 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쓰기와 수정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된대요. 결국 글쓰기 과정은 일직선의 선형적인 패턴을 따라가기보다는 다시 불러야 하는 돌림노래 형식에 가깝다라고 한 거예요. 즉, 개요를 짰어요. 짰는데 뭔가 좀 부족해. 다시 자료를 찾는 거죠. 이 그림에 의하면. 자, 쓰기를 했는데 분류와 배열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왜?
분류와 배열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쓰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류하고 배열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또 모자르네? 자료 찾기를 다시 하는 거죠. 간혹은요, 주제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가끔 자료를 보고 논문 주제를 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로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모아놓은 자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돌림노래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이 과정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진짜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굉장히 이런 것들을 경험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자료의 수정이라고 그랬는데, 글쓰기 과정을 굉장히 좀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자료 찾기, 쓰기, 수정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더 간소하게 한다면 자료 찾기와 글의 수정. 왜냐하면 얘 두 개는 여기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쓰기 과정은 수정에 포함할 수 있을 거니까 아주 최소화하면 자료 찾기와 글의 수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자료 찾기와 글의 수정은요, 실제 글쓰기에서 되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두 과정은 학생들이 거의 배우지 못한 과정이에요.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글을 쓰고 나서 수정하는 것도 혼자 제출하고 혼자 얘기하고 혼자 뭐 하고 해서 내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료가 있다면 무엇을 써야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여기 동의해요, 저.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얘기할 때 논문 데이터가 있으면 뭐든지 쓸 수 있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은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저절로 축적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여러분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거, 자기소개서 쓰는 거. 자기소개서에 대한 자료는 뭡니까? 나잖아요. 그쵸? 자기소개서의 자료는 누구? 나. 그죠? 내가 뭔가 풍부해야지 자기소개서를 잘 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나에 대한 자료가 많다면 자기소개서도 잘 쓸 수 있겠죠? 자, 자료의 검토만으로는 배경 지식은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저절로 축적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자료를 찾기 위해서 클릭을 하고 찾았어요. 읽어야 되죠? 읽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료의 검토만으로 집중적이고 방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논문을 많이 찾아 읽으라는 말을 저희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필요한 정보를 많이 찾으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딘가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지식이 쌓아지겠죠. 배경 지식이 쌓아지면서 내가 나중에 그 회사 가서 면접을 볼 때나 그 회사에 지원서를 낼 때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앞서갈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창의적인 표현만 넣어주면 당연히 발탁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은 비교 분석의 과정이기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제시한 게 타 회사와 비교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료를 찾고 검토하면서 무의식 중에 그걸 구성해 나가는 거죠. 왜?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읽는 것이 읽고 모방하는 것이 라이팅이거든요. 자, 그리고 수정을 거치면서 어휘 문장 단락이 좋아지죠. 왜? 많이 읽다가 보면 좋은 어휘를 접하게 되니까 그 어휘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수정을 거치면서 주제가 뚜렷해지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한 주제를 자꾸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만 하면 주제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쓰면서 자꾸 내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주제가 확고해진다는 거죠. 수정을 거치면서 자기 글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게 보니까 그 결론 부분이 잘 안 되네. 결론에서 아니면 내가 자연스럽게 단락별로 말을 잇는 부분이 잘 안 되네. 뭐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거치면서 글쓰기를 몸으로 익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수정을 거치면서 글쓰기에 자의식을 갖게 되고요. 자기 글에 자의식을 갖는 순간 글쓰기는 비약적으로 좋아진대요. 정말 자기 쓴 글에 대해서 판단하고 진단할 줄 알면 그만큼 어떻다는 거죠? 잘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뭐 좋은 글을 쓰기는 어렵다. 학생들이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데는 이와 같은 과정에 지루한 반복의 큰 원인이 있다.
근데 무엇인가를 쓴다는 일 그 자체가 굴욕인데 이래저래 할 일이 참 많다.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배경 지식도 쌓아야 되고 힘들고 지치는 거지만 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보람도 크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자, 살아남자 이겁니다. 살아남으면 보람도 크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강조한 게 뭡니까? 도전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글쓰기가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을 여기 책 부분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해 놓으셨죠? 네. 자, 여러분, 우리 글쓰기에 도전적인 자세,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제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느끼던 글쓰기에 대한 지루함, 두려움에 대해서 마주할 준비가 여러분 이제 됐을까요? 자,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등록해 주세요. 네, 고생하셨어요.